네, 여러분 저 2교시 76페이지 사회 과정원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학적 범죄론이 사회 76페이지 사회학적 범죄론이 사회 구조 원인론하고 사회 과정 원인론이 있는데 사회 구조 원인론은 받고 이제 사회 과정 원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 원인론이 과학 통락 그래서 사회 학습이론, 사회 통제이론, 낙인론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학습이론이 학차중 그래서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동일시이론, 차별적 강화이론 그다음에 중화기술이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통제이론이 통견유동 그래서 견제이론, 사회유대이론, 동조성 전념이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사회학습이론, 과학통락, 사회학습이론을 보시면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동일시이론, 차별적 강화이론이 있는데 접수 동글 강바예요. 접수 동글 강바. 그래서 차별적 접촉이론이 수덜랜드, 차별적 동일시이론이 동글 글레이저, 강바. 차별적 강화이론이 BA, 버제센 에이커스입니다. 자, 먼저 차별적 접촉이론을 분화적 접촉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차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분화적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차별적으로 이런 사람들만 만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나쁜 친구들하고만 어울려 다녀서 범죄자가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줌마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원래 착했는데 친구 잘못 사해가지고 나쁜 놈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는 것이 차별적 접촉이론 입니다. 이 차별적 접촉이론이 차별적으로 이상한 애들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화적으로 나쁜 놈들만 만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똑같은 표현이고요. 자, B번에 중간에 분화적으로, 차별적으로 범죄 문화에 접촉, 참가, 동조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가 범죄다. 즉 나쁜 놈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그냥 범죄자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차별적 동일시론은 글레이저가 얘기했고요. 청소년들이 영화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 그래서 영화 뭐 이런 데서 주인공 그 영화 보스 주인공 영화에 나오는 범죄자 두목 이런 것에 대해서 동경하다가 범죄가 된다. 이 말도 상당히 맞아요. 우리 젊었을 때 영화를 보면 그냥 미쳐버리죠. 진짜 저도 뭐 젊었을 때 영화를 보면 뭐 사랑 영화를 보면 뭐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뭐 범죄 영화를 보면 뭐 내가 조폭된 것 같고 경찰 영화 보면 진짜 뭐 경찰 된 것 같고 막 그렇죠. 물론 이제 밖에 밝은 곳으로 딱 나와버리면 한 30초 지나면 막 세상이 달라져 버리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영화나 그런 데 모습 속에서 범죄자를 바라보면서 거기를 동경하면서 향해서 나가는 그거를 이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라고 하고요. 차별적 강화 이론은 강바 버제센 에이커스가 주장했고요.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지른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감옥에서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거기 이제 이런 내용이죠. 엄마, 옛날 내가 빵을 하나 갖다 줬을 때 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나요? 엄마, 내가 달걀 몇 개를 집에 가지고 갔을 때 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나요? 즉 얘가 이웃집에서 막 빵 하나 훔쳐다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다듬어 주고 같이 잘라서 이제 같이 먹은 거죠. 이웃집에서 계란을 몇 개 훔쳐다 주니까 엄마가 머리 쓰다듬어 주고 같이 프라이 붙여가지고 같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막 칭찬해 주니까 막 계속해서 도둑놈으로 돼버린 것이죠. 그걸 말합니다. 청소년기 뭘 잘못을 하면 사소한 일탈 행위를 하면 꾸짖음을 당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꾸짖음을 당하지 않거나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되면 당연히 범죄자로 성장하겠죠. 그 당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차별적 강화 이론이고요. 자, 중화기술 이론은 거기 의해 인간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시킴으로써 이 중화하고 가장 가까운 표현이 이제 마비시키는 겁니다. 마비시키는 거. 이 중화가 마비시키는 거, 무력화시키는 거죠. 마비시키는 거, 무력화시키는 거. 즉 어떤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덕 규범을 무력화시키는 거, 마비시키는 거, 그거를 중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중화 기술, 즉 5가지의 도덕적 규범을 마비시키는, 도덕적 규범을 무력화시키는 변명거리들이 이 5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그 변명거리, 사회적 규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마비시키는 그 변명거리 5가지가 자, 책임의 부정이 첫째 줄 끝에 어쩔 수 없는 강압적 힘에 의한 것이므로 범죄자도 어쩔 수 없었다. 오히려 희생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즉 사람 때려놓고 내 승질이 원래 더러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책임의 부정이고요. 가해의 부정하고 가해자의 부정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해의 부정이 피해의 부정하고 똑같아요. 왜 그래? 피해를 준 게 없으면 피해를 받은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가해의 부정하고 피해의 부정은 똑같은 겁니다. 대신 피해자의 부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피해자의 부정은 피해자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피해자의 부정입니다. 피해자를 부정하는 것, 즉 피해자가 더 나쁜 놈이야. 피해자가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맞았지래서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피해자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가해 부정, 피해 부정은 뭐냐면 피해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매춘 마약 복용 매춘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매춘에서 아니 나는 내가 원해서 성을 파는 사람도 원해서 나는 즐거움을 얻고 성을 파는 사람은 돈을 얻고 피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장하는 거 가치관이나 사회 규범을 무력시키는 것이 가해 부정, 피해 부정. 피해 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 왜 나를 처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가해 부정, 피해 부정입니다. 매춘이나 마약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피해자의 부정은 내가 지금 나한테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고 나를 지금 처벌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피해자를 때렸어. 근데 피해자가 내 돈 떼먹어서 때렸다. 또는 내 와이프하고 바람 펴서 때렸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피해자가 더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피해자의 부정입니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자가 뭐예요? 이 사회에서 규율을 지키는 사람들, 즉 검찰이나 경찰 같은 법 집행기관이나 또는 어른들이나, 그래서 범죄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어린애들이, 청소년들이 어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지들이 더 썩어놓고, 경찰 검찰 지들이 더 썩어놓고 나 이거 사소한 거 잘못했다고 처벌하느냐. 어른들이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우리가 이거 사소한 것 좀 했다고 해서 처벌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비난자에 대한 비난입니다. 충성심의 호소는 첫째로 그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즉 의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충성심의 호소입니다. 자, 오른쪽 통제 이론으로 오시면요, 과학 통락이죠, 그죠? 사회 과정 원인론에 과학 사회학습 이론, 사회 통제 이론, 낙인 이론. 거기서 사회 통제 이론입니다. 사회 통제 이론 안에 통견유동, 견제 이론, 사회 유대 이론, 동조성 전념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유대 이론을 보시면 A번 끝에 사회적 통제의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통제의 결속, 유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적 통제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것에 B번의 끝에 애착, 전념, 참여, 신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이것을 다른 걸 끼워 넣어서 틀린 질문을 만듭니다. 진짜 짜증나죠.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다 다만 이게 좀 터무니없는 것을 끼워놔요. 왜냐하면 애착, 전념, 참여, 신념 다 조금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뭘 끼워냐면 기술, 기회를 주로 끼워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터무니없는 문제이기는 해. 그러나 그러니까 좀 너무 구석적인 곳에서 내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진짜 딱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거기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술, 기회를 거기다 끼워넣어서 틀린 질문을 만드니까 그렇게 숙지를 해주십시오. 애착, 전념, 참여, 신념 다 좀 정신적인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 통제, 결속, 유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춰지면 범죄로 나가지 않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범죄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견제 이론은 좋은 자아관념이 있으면 범죄로 나가지 않는데요. 당연한 얘기죠. 좋은 자아관념, 어떤 내 가치관이 확실히 있으면 당연히 범죄로 나가지 않겠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견제 이론에서 좋은 자아관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창자가 레클리스예요. 레클리스. 그래서 견자레카, 레클리스인데 레카로 그냥 연상을 시켜주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우리 음어 쓰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 교시면 이제 음어, 무전 용어 쓰잖아요. 레카차를 견자라 그래요. 견인차를 견자라 그럽니다. 예. 하여튼 간에 저기 견자레카, 견제이론, 자아관념, 레클리스, 견자레카, 견제이론, 자아관념, 레클리스. 그래서 견자레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 동조성 전념이론은 브라이어 필리아빈입니다. 그래서 동브라, 동조성 전념이론, 브라이어 필리아빈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자, B번의 첫 중간에 단기 유혹에 노출되면 그 노출이 끝나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동조성의 전념이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 생각에 어떤 청소년이 일탈을 했어. 한번 일탈하면 그냥 영원히 일탈할 것 같지만 사람은 가던 길 계속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을 했을 때 가던 길이 뭐요? 일탈하지 않은 상태가 가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일탈하면 일탈을 쭉 빠져나가지 않고 빠졌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조성 전념, 같은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조성 전념이론이 하는 말이 뭐예요? 동조성의 전념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청소년을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동조성의 전념, 즉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기에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청소년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청소년이 잠깐 일탈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일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합니다. 청소년을 누군가 깊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청소년이 잠깐 일탈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일탈하지는 않는다. 즉 일탈했다가도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조성의 전념을 강화시키는 이런 어떤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동조성 전념 이론에서 말하는 범죄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동조성 전념 이론이고요. 낙인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저 앞에서 봤던 거랑 낙백, 하워드 베커가 얘기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낙탈해. 자, 낙탈해. 낙인 이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경찰학에서는 범죄학에서는 또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나 경찰학에서는 하워드 베커, 탄넨바움, 레머트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낙백, 낙탈해. 자, A번 둘째 줄에
범죄자 또는 비행자로 만드는 것이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원래부터 범죄가 아니라 사회인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는 것이 이 낙인 이론입니다. 즉 사회인, 특히 가진 자죠. 특히 가진 자가 딱 범죄자로 낙인 찍어, 또는 특정 행위를 범죄로 낙인 찍어, 그러면 그것이 범죄가 되고 범죄로 된다고 보는 것이 이 낙인 이론입니다. 자, 탄넨바움은 일탈자라는 자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악의 극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의 극화, 이게 뭐예요? 악의 극화가 이게 뭐 극단적으로의 극자가 아닙니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뻥이잖아, 뻥. 그렇죠? 이 악의 극화의 이 극이 드라마의 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낙인 이론에서는 악 또는 범죄라는 것이 그냥 태생적으로 범죄는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걸 범죄로 낙인 찍는 행위가 범죄를 만드는 것이지, 태생적으로 뭐 절대 악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 또는 일탈자라는 자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악의 극화, 즉 그 일탈 행위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당연히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이 범죄라고 뻥카를 치니까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 뻥카 치는 것이 드라마인 거죠, 드라마. 악의 극화. 악이라는 것은 드라마처럼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옆에다가 탄악극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 탄넨바움이 낙탈의 낙인 이론이 탄넨바움, 레머트가 있는데, 그중에 탄넨바움이 뭔 얘기했어? 탄악극. 악의 극화를 얘기한 사람이 탄넨바움이다. 탄악극. 자, 10번의 레머트는 사회적 반응을 타인들의 표출적 반응과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반응으로 구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낙인 이론에서는 어떤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범죄라고 낙인 찍어서 범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낙인 찍는 행위가 일반 사회인들이 낙인 찍는 것이 있고, 이 사법기관이 낙인 찍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해? 공식적인 사법기관이 낙인 찍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반응, 공식적인 형사사법기관에서 낙인 찍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봤고요. 최초 1차적 일탈이 낙인으로 2차적 일탈로 이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1차적 일탈은 뭐예요? 최초 뭔가를 위반한 것이죠. 그거를 사법기관에서 타이르고 봐줘. 그러면 2차적 일탈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법기관이 막 형사처벌해. 그러면 진짜 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이제 범죄자로서 삶을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 뒤에 한 번 잘못한 다음에 사법기관이 막 처벌하니까 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 뒤에 계속 범죄자로 살아가는 거, 뒤에 계속 범죄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2차적 일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머트는 최초 1차적 일탈, 뭔가 잘못을 한 것이죠. 그것을 사법기관에서 처벌해버려. 이제 범죄자로 낙인 찍혀버려가지고 이제 범죄자로서의 삶을 살아버리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2차적 일탈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낙인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4D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요? 비범죄화, 그다음에 전환제도, 공정한 절차, 탈시설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요? 가급적 처벌하지 말자는 거예요. 낙인 이론에서는 처벌을 하면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기 때문에 낙인을 찍힌 그 사람이 이제 범죄로서의 삶을 살아버리니까 가급적이면 범죄자로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낙인 이론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범죄화, 가급적이면 어떤 행위를 법에 규정할 때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뭐 살인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뭐 경제범죄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형사처벌로 규율을 하지 말고 과태료나 뭐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을 규율을 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비범죄화. 하여튼 가급적이면 어떤 일탈 행위를 형사처벌 사항으로 규율하지는 말자는 것이고요. 자, 전환제도, 형사처벌 말고 다른 제도, 여기서 뭐 보호처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과징금,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다른 제도를 좀 많이 활용하자. 그래서 어쨌든 형사처벌만큼은 가급적 줄이자. 왜냐? 한번 형사처벌 해버리면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범죄자로 삶을 살아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공정한 절차가 공정해야 그 사람이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면서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 분노만 쌓여서 계속 더 심한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탈시설화, 감옥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인 이론가들 중에서 이 감옥 만들지 말고 뭐 직업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별도의 시설로 해서 감옥을 대체하자, 감옥을 없애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교도소처럼 운영하지 않고 종교 시설처럼 운영하는 그 시범 교도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어요, 하여튼. 예.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이런 감옥을 만들면 그 감옥에서 범죄를 배우는 학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을 만들면 범죄 학교가 돼버리기 때문에 감옥을 만들지 말자. 그래야 범죄자로 양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낙인 이론의 주장이고요. 저희 2를 보시면 이 A 경찰서에서 관에서 폭행으로 적발된 청소년을 형사 입건할 수 있는데 형사 입건하지 않고 아래 선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에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장차 지역사회로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논리적 배경이 뭐예요? 낙인 이론이죠. 형사처벌하면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니까 어떻게든 형사처벌하지 않고 선도활동으로 해서 하여튼 범죄라는 낙인은 찍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낙인 이론이 논리적 배경에 있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범죄 통제의 방법이 고전주의, 실증주의, 그 다음에 범죄 사회학에서 형벌,
그다음에 교정과 치료, 범죄 예방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다만 고전주의 더 전을 얘기하면 그 원시시대지 원시시대.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형벌보다 이전 그냥 뭐 받은 만큼 갚아주는 응보와 보복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응보와 복수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래 제프리의 범죄 통제 모형도 똑같습니다. 형벌 고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치료와 갱생, 실증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 환경 개선, 사회학적 범죄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론의 계보가 범죄 원인론이 있고 범죄 통제 예방론이 있고 범죄 통제 예방론이 있죠. 범죄 원인론하고 범죄 통제 예방론. 범죄 통제론이 예방론이죠. 범죄 예방하는 것이 범죄 통제하는 것이고 통제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 원인론하고 범죄 통제 예방론이 있는데 사실은 똑같죠. 범죄 원인론으로서 고전주의가 범죄 통제 예방론에서 이제 억제 이론으로 가는 것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고전주의가 억제 이론으로, 그 다음에 실증주의가 치료 갱생 이론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학적 범죄론이 사회 발전론으로 원인론에서 통제 예방론으로 갈 때 고전주의가 억제 이론으로, 그 다음에 실증주의가 치료 갱생 이론으로, 사회학적 범죄론이 사회 발전론으로. 그러나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자, 맨 아래 범죄 예방에 대한 학자별 정의를 보시면 미국 범죄예방연구소에서, 자, 미국 범죄예방연구소는 범죄 욕구, 기술, 기회가 범죄 발생 요소래요. 이 중에서 뭐가 범죄 예방이야? 자, 범죄 발생 요소가 범죄 욕구, 기술, 기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예방이라는 것이 범죄 기회를 감소시키려는 활동이래요. 범죄 기회를. 즉,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욕구, 기술, 기회가 있는데 우리 경찰이나 이런 데서 뭘 할 수가 있어? 기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직관적으로 딱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구, 기술, 기회가 결합해서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경찰들이 뭘 할 수 있어?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순찰을 많이 돌므로써 또 CCTV를 많이 설치함으로써 이렇게 기회를 줄이는 활동이 범죄 예방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SP랩은 저는 뭐 연구소인 줄 알았어. 무슨 뭐 사람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SP랩. 하여튼 랩이라는 사람이 실제 범죄 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의 두려움을, 그러니까 범죄 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의 두려움을 줄이려는 사전 활동이 범죄 예방이래요. 그래서 통계적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했다.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 범죄 예방 활동이라고 하니까 이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 왜 범죄 예방 활동이 돼요? 사람들한테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미국 같으면 미국은 뭐 밤에 돌아다니면 돼지니까 밤에 못 돌아다니, 두려우니까 못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더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감시의 눈이 돼서 범죄가 더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면 사람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다 거리의 눈이 돼서 감시의 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줄이면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범죄는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범죄 예방론을 보시면, 자, 억제 이론, 치료 갱생 이론, 사회 발전 이론인데 각각 이게 전부 다 억제 이론은 고전주의가 억제 이론이 되는 것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치료 갱생 이론은 실증주의가 치료 갱생 이론이 되는 것이고 또 사회학적 범죄론이 사회 발전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원인론이 범죄 통제 예방론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아까 원인론에서 안 보았던 것들만 좀 보면, 자, 억제 이론 보면 거기 동그라미 2번의 내용에 의사 비결정론 똑같아요. 고자비. 고전주의. 그냥 범죄자 때려잡아서 그냥 범죄를 억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억제 이론인데 의사 비결정론, 고자비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비판을 보시면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대요. 왜 그래? 아니, 고전주의에서는 범죄라는 것이 자기 선택이라며. 충동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주의에 입각해서 이 범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다른 범죄들은 말이 잘 맞아 떨어져. 근데 충동적 범죄에는 고전주의의 전제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 고전주의는 범죄라는 것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충동적인 범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그냥 승질이 들어와서 주먹이 훅 나가는 거죠. 그건 내 선택이 아니니까. 내 선택이 아닌 것을 범죄라는 것은 선택이라고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그 이론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이 고전주의의 억제 이론을 고전주의 억제 이론으로 가지고 얘기하면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치료 및 갱생 이론에 대한 비판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일반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죠. 그렇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야, 근데 국민 세금으로 이 새끼 치료해주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생각해봐. 난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세금 갖다가 또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자를 병원에서 막 치료해주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범죄 저질렀는데 병원에서 호화생활하고 있구나. 나도 범죄 저질러도 뭐 크게 뭐 힘든 것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겠다는 생각을 안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치료 갱생 이론이고요. 자, 사회 발전 이론은 내용이 2번에 사회 발전을 통해서
그래서 범죄를 근본적으로 범죄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 이게 사회 발전론입니다. 3번에 범죄자의 사회적 환경이 범죄자의 내재적 성향보다 더 중요한 범죄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뜯어 고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1번. 범죄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할 능력이 있는가? 이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사회 발전론자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사회를 뜯어 고치자고 하는데 이 새끼들 뜯어 고칠 능력이나 있어? 능력이 없는데 진짜 뜯어 고치자고 했다면 사기꾼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어떤 학자들이 사회를 뜯어 고쳐가지고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진짜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이 이건 거죠. 근본적인 의문점이 사회 발전론자들이 사회를 뜯어 고쳐가지고 범죄 없는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데 야, 니들이 세상을 다 알아?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게. 자, 두 번째, 사회를 뜯어고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겠죠. 그 돈이 있어? 그래서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 필요한데, 야, 그걸 누가 마련해? 3번, 사회를 실험 대상으로 이용한다. 이 새끼들 잘 알지도 못하고 대충 그냥 사회를 뜯어고치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비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체에 의한 수행은 곤란해. 즉, 나라 전체 차원에서 한번 해볼 수는 있어. 그러나 처부분 사회에서 또는 하여튼 소규모 조직 단체에서는 해볼 수 없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냥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현대적 범죄 예방론. 자, 고전주의의 예방론은 억제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실증주의의 예방론은 치료 갱생 이론이고요. 사회학적 범죄론의 예방론은 사회 발전론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범죄학은 사실은 이 사회 발전론하고 다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연결선상에 있지만 다만 오늘날의 범죄학에서는 범죄를 억제 이론이나 치료 갱생 이론이나 사회 발전론 어느 것을 통해서도 범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는 그런 한계를 인식합니다. 오늘날의 범죄 이론. 그래서 오늘날의 범죄 예방론을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생태가 뭐예요? 생태하고 가장 가까운 표현이 생활이죠, 생활. 그래서 범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 억제 이론으로나 치료 갱생 이론이나 사회 발전 이론의 어떤 가정, 어떤 방식을 통해서 범죄를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다. 그런 가정을 오늘날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대신 생활 속에서 범죄의 기회는 줄이고 범죄로 인한 이득도 줄이고 이럼으로써 가급적 범죄를 줄여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범죄 예방 이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태학적 이론 또는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범죄 예방론은 범죄를 완벽하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믿지 않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해 감으로써 범죄를 조금씩 줄여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범죄 예방론입니다. 자, 생태학적 이론 안에 오늘날의 범죄 예방론, 즉 생태학적 이론의 환상 집계가 있죠. 오케이? 환상 집계, 환경 설계 범죄 예방론 또는 이제 환경 범죄학 또는 환경 설계 범죄 예방론, 그다음에 상황적 범죄 예방론, 집합 효율성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생태학적 이론 안에 오늘날의 생태학적 이론들 안에 환상 집계가 있죠. 다만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여러분 생태학적 이론을 딱 보시면 생태하고 가장 가까운 말이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학적 이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범죄를 그냥 완벽히 없앨 수 있는 어떤 기발한 어떤 그런 대책은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범죄 기회는 좀 줄이고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익도 또 줄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줄여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태학적 이론,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범죄를 줄이는 방안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환경설계 범죄 예방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범죄를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영역, 울타리 같은 것들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좀 감시가 잘 되게 만들고 공공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생태학적이랑 비슷하죠. 자, 상황적 범죄 예방론이 뭐예요? 아니 상황마다 범죄가 일어나는 요인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상황적 범죄 예방론입니다. 생태학적 이론하고 환경설계 범죄 예방론하고 상황적 범죄 예방론하고 비스무리해. 그래서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날의 범죄 예방론을 통칭해서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날의 범죄 예방론을 통칭해서 상황적 범죄 예방론이라고도 해요. 또 환경 범죄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범죄학의 통칭에 꼭 생태학 이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적 범죄 예방론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의 범죄 예방론의 통칭을 생태학적 이론이라고도 하고 상황적 범죄 예방론이라고도 하고 또 환경 범죄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범죄 예방론을 막 통칭해가지고 상황적 범죄 예방론 또는
환경 범죄라고 한다고 해서 틀린 지문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하나씩 보시면, 자, 생태학적 이론, 그 의의를 보시면 기억에 범죄 원인을 인간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활하는 구석구석을 이 범죄 예방론적 시각으로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범죄 기회를 조금씩 줄여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생태학적 이론입니다. 근데 니은을 보시면 범죄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 요소를 파악해서 주택 및 도시 건설 단계부터 범죄 환경을 최소화하는 등 범죄 취약 요인을 제거해서 범죄 예방을 하고자 하는 범죄 예방 논의를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 설계 범죄 예방론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칭으로 쓰여진다니까요. 오케이? 생태학적 이론하고 상황적 범죄 예방론하고 그다음에 환경 설계 범죄 예방론은 통칭 자리에 이렇게 호환돼서 사용되는 좀 그런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상황적 범죄 예방론 의의가 첫째 줄 끝에 자, 범죄 기회를 제거하고 범죄 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키면서 범죄를 예방하려는 이론. 즉 상황별로 범죄 이익은 줄이고 또 범죄 기회도 감소시키고 그럼으로써 범죄를 줄이려고 하는 이론이 이 상황적 범죄 예방론입니다. 이 상황적 범죄 예방론의 유형에 합일패가 있어요. 합리적 선택 이론, 일상활동 이론, 범죄 패턴 이론이 있습니다. 이 상황적 범죄 예방론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엄청 많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학에 주로 이 세 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 일상활동 이론, 범죄 패턴 이론이 그냥 이런 상황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 상황 1, 그다음에 일상활동 이론 상황 2, 범죄 패턴 이론 상황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상황적 범죄 예방론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은 합리적 선택 이론을 학자들이 신고전주의라고 돼요. 옆에다 하나 적으십시오. 신고전주의. 뭔 말이야? 고전주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상황적 범죄 예방론에서 고전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고전주의로, 오케이? 그 말입니다. 고전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고전주의로 범죄 예방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상황에서는 그 상황대로 또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합리적 선택 이론은 딱 고전주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라고 합니다.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을. 그래서 자, 클락과 코니슈가 주창했고요. 합리코클. 자, B번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고잡이죠. 비결정론적 인간관 고잡입니다. 신고전주의니까 고전주의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영향을 받았고요.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행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C번. 그래서 체포의 위험성을 높이고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강하게 처벌하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자, 일상활동 이론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그냥 현미경처럼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쪼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코헨과 패슨이 주창했고요. 일상코펠 대부자 가가용적. 그래서 코헨과 패슨이 주창했고요. 그다음에 C번을 보시면 범죄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죄자적 속성을 범죄의 결정적 요소로 보지 않고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여건이 딱딱딱 맞아떨어지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그래서 그 여건이 딱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 범죄 발생의 3요소가 대부자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범행 대상, 감시의 부재를 보호자의 부재라고도 하고요.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감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자의 부재 또는 감시의 부재, 또 잠재적 범죄자. 그래서 대부자가 범죄 발생의 3요소고 그 중에서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추가 네 가지 요소가 가가 용접입니다. 가시성, 용이성, 접근성.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려면 다야반지 같은 것이 있어야 범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시성. 그게 보여야지. 접근성. 접근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용이성. 여차하면 쉽게 도망갈 수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상활동 이론에서는 대부자, 가가용접. 범행을 결정하는데 범행 결정 요소가 대부자, 그 다음에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 결정 요소가 가가용접. 그래서 일상활동 이론에서는 특히 이 가가용접,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는 그 요소 가가용접, 이걸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이걸. 그래서 감시를 강화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 일상활동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활동 이론은 F번을 보시면 F번 첫 끝에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을 토대로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을 주장하는 것이 이 일상활동 이론입니다. 구체적인 이론, 미시적인 이론. 그래서 이 일상활동 이론을 딱 봐도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구석구석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거시적인 이론이다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범죄 패턴 이론은
왜냐? 브렌팅햄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냥 페브러 범죄 패턴이론 페브러 브렌팅햄이 주장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범죄 패턴이 장소적 패턴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일정한 장소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보시면 잠재적 범죄는 일상 활동 과정에서 적절한 범행 대상을 찾게 되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 안에서 잘 알고 있는 이동 경로나 수단을 이용해서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범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를 때 막 대단히 막 엄청 심사숙고해서 한 달, 두 달 막 살펴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자라는 것이 자기 생활하는 반경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눈에 띄면 그냥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장소에는 그 범죄자가 자주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사한 범죄가 몇 건이 계속 나. 그러면 그 장소는 다 범죄자하고 관련이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왜? 범죄자가 자기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주 가지 않았던 그런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학교 출퇴근하다가 회사 출퇴근하다가 그냥 뛰면 그냥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 장소는 범죄자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일상활동 과정에서 적절한 범행 대상을 찾는 겁니다. 특별히 막 엄청 심사숙고해서 자기 막 걸리지 않게끔 자기랑 관련 없는 장소를 물색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 반경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들을 조합해보면 범죄자랑 관련이 있는 범죄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D번에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행 지역 예측 활성화에 기억한 것이 지리적 프로파일링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이 범죄 패턴 이론입니다. 자, 이 상황적 범죄 예방론에 대해서 디귿의 문제점이 A번 국가 통제 사유 가능성. 이 상황적 범죄 예방론이 뭡니까? 상황마다 범죄 기회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다 보면 어떻게 돼? 국민 생활의 구석구석을 통제하게 되죠. 그걸 갖다가 국가 통제 사유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해서 이른바 빅브라더 이 통제 사회를 갖다가 빅브라더라고 얘기하죠. 저기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책 안에 1984년이라는 그 책 안에 국가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책이 엄청 오래전에 지어진 책입니다. 1940년대인가 지어진 책인데 그때 1949년 입장에서 1984년을 바라본 것이죠. 1949년 입장에서 1984년을 바라볼 때는 1984년이 되면 기계 같은 것들이 막 엄청 발전해가지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감시하는 그런 사회를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책에다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의 1984년 그 책 안에서 빅브라더 완전히 막 국민들을 일거수일투족으로 감시하는 감시 사회를 바로 빅브라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브라더에 의해서 통제되는 국가 통제 사회로 나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전이 효과, 풍선 효과라고도 하고요. 자, 특정 지역에서 상황적 범죄 방론에 입각해서 범죄 기회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죠? CCTV 엄청 설치하고 좋은 문 막 설치하고 하는 것이죠. 그럼 범죄자가 범죄를 안 해? 그 지역에서만 안 한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만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하기 때문에 이 상황적 범죄 방론에 입각한 그 범죄 예방 대책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그냥 싸그리 다 뜯어 고치면 괜찮은데 일부분만 뜯어 고치면 그냥 범죄자한테 범죄 장소를 옮겨가게끔 하는 효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상황적 범죄 예방론에 입각해서 막 CCTV도 설치하고 막 해. 그러면 범죄자가 그 지역만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범죄를 한다. 그래서 풍선 효과.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상황적 범죄 예방론에 입각해서 예방활동을 하면 범죄자가 그 지역만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범죄를 해버리니까 범죄의 총량은 줄이는 것이 아니다. 그게 뭔 효과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전위 효과, 풍선 효과입니다. 자, 오른쪽에 환경 범죄학, 환경 설계 범죄 예방론을 보시면 먼저 환재방류입니다. 환재방류. 환경 설계 범죄 예방론을 주창한 사람들이 제프리 제이콥스예요. 환재. 맞죠? 똑 떨어지죠. 환재. 환경 설계 범죄 예방론 제프리 제이콥스. 그다음에 방류, 방어 공간 이론은 오스카 뉴먼입니다. 뉴먼. 여러분, 방어 공간 이론이 큰 틀에서는 환경설계 범죄 예방론 안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 큰 틀에서 환경 범죄학 또는 환경설계 범죄 예방론에 이 방어 공간 이론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별도로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큰 틀에서는 포함되면서 또 별도로 떨어져서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환경설계 범죄 예방론은 제프리 제이콥스가 주창했고, 자, 개념이 물리적 환경의 설계, 재설계를 통해서 범죄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환경설계 범죄 예방론입니다. 그래서 환경설계 범죄 예방론에서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이 5가지 원리가 감통영활류죠. 감통영활류. 그래서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감통, 영활류, 영역성의 강화, 활동성의 활성화, 유지관리. 그래서 감통영활류에서 감통이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예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감통.
그다음에 영활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숙지해 주세요. 숙지 어떻게 숙지하냐면 감통 영활류를 숙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울펜 활거 차창출 잠금통 장난치는 거죠. 맞아요. 장난치는 겁니다. 시험은 장난입니다, 여러분. 막 엄밀히 내가 그거를 막 엄밀하게 내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어서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 입력하면서 부분 입력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것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험이 범죄론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이 황희석의 범죄방론이. 근데 우리가 아까 범죄론의 계보도 막 외우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는데 황희석의 범죄론 이거 못 외울 이유가 없지. 오케이? 그래서 감통 영활류 그다음에 영울펜 활거 차창출 잠금통이에요. 차창출 잠금통. 그래서 자, 영울펜 이게 영역성 강화가 울타리 펜스가 예시가 들어갑니다. 영울펜. 오케이? 영역성의 강화에 울타리 펜스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활거 활동성의 활성화에 거리의 눈이 들어갑니다. 거리의 눈. 뭐 공공시설 활성화하고 막 공공시설 막 짓고 뭐 벤치 같은 거 좋게 짓고 놀이터 옛날에는 저 아파트 첫 구석에다 놀이터를 지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한 가운데다 놀이터를 막 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활동성의 활성화라고 하는데 거리의 눈을 많이 만드는 거, 거리의 눈을 활성화시키는 거, 그것이 활동성의 활성화입니다. 거리의 눈 하니까 감시에도 관련은 있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감시하는 눈을 의도적으로 늘려는 것이니까 활동성의 활성화입니다. 의도적으로 늘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성의 활성화. 핵심이 차창출 잠금통이에요. 차창출 잠금통. 차창출 잠금통이 뭐예요? 감통 영활류에서 통이죠, 통. 자연적 접근 통제입니다. 통제. 오케이? 감통 영활류에서 통. 차창출 잠금통이 감통 영활류의 통이에요. 자연적 접근 통제. 감통 영활에서 감통이 다 자연적이 들어가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자, 차창출 잠금통이 맨 끝에 통. 자연적 접근 통제에 들어갑니다. 자연적 접근 통제의 예시사항들이 차창출 잠금통이야. 통까지 또 다시 예시사항들이 다 있어요. 통까지. 그러니까 그 통이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연적 접근 통제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통행로 설계까지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적 접근 통제의 예시사항들이 차창출 잠금통. 그래서 차단기 방범창, 출입구 최소화, 잠금장치, 통행로 설계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이거. 저는 진짜로 이게 한 5분 놓고 하면 다 구분할 수 있어요. 5분 정도 놓고 하면 감통 영활류 딱 써. 그래서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뭐 영역성, 그다음에 활동성의 활성화, 유지 관리는 제일 쉬우니까 감통 영활류에서 감통 영활로 써놓고 막 하면 한 5분 하면 풀 수 있어. 그러나 한 2, 30초 만에는 엄청 헷갈린다니까요. 뭐가 헷갈려? 이 자연적 접근 통제가 엄청 헷갈려. 그것이 저 영역성에 해당하는 건지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차창출 잠금통, 차창출 잠금통. 여기서 엄청 나오잖아요. 거의 시험 한 2번 보면 한 번은 나와. 한 2-3번 보면 한 번은 나옵니다. 외우셔야죠. 외워버리세요. 차창출 잠금통 이렇게 해서 외워버리세요. 그거 외우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끝나고 뭐 나머지는 그냥 하여튼 영울펜, 활거, 차창출 잠금통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시고 자 밑에 방어 공간 이론은 저 환경설계 범죄 예방론에서 감통 영활류에서 영역성 이론을 더 발전시킨 것이 이 방어 공간 이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셉테드의 영역성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 방어 공간 이론입니다. 다만 그 밑에 보시면 당장 표시에 뉴먼의 방어공간 이론이 제프리 셉테드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서술과 제프리 이론이 뉴먼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서술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론이 아주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미국 위키피디아인가 그걸 찾아보니까 이 셉테드가 1971년에 발표됐고 그다음에 이 방어공간 이론이 1972년도에 발표됐어요. 그러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이 환경설계 범죄 예방론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프리의 이론이나 그다음에 뉴먼의 이론은 환경설계 범죄 예방론에 완전히 막 선족격인 그런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방어공간 이론이 이후에 셉테드 이론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케이? 방어공간 이론이 1972년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셉테드 이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다만 제프리의 이론하고 오스카 뉴먼의 이론하고 어떤 것이 먼저냐? 이건 책들마다 교수님들 책들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떤 책에는 제프리가 먼저, 어떤 책에는 뉴먼이 먼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서술이 다 그냥 맞는 서술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여러분 기지개 한번 켜보세요. 기지개 힘내시고 시간이 다 됐구나 지금. 그 다음에 뉴먼의 방어공간 사요소 이것만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뉴먼의 방어공간 4가지 요소가 영감이 환입니다. 영감이 환. 그래서 영역성, 그 다음에 감시, 이미지,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갖춰주면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이 환. 그중에서 맨 끝에 환경이 입지 조건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만 더 적어주시겠어요? 안전지대라고도 합니다. 안전지대. 거기다가 환경, 입지 조건, 안전지대라고도 하나 좀 더 적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영역성은 주민들이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범죄가 예방된다는 것이고요. 오케이? 영역성. 주민들이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즉 소유의식을 가지면 범죄가 예방된다고 하고요. 자, 감시를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어떤 마을에 영역성을 내 소유의식을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다음에 감시를 갖추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여기가 버려진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안 주는 것, 즉 관리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범죄 주된 목표라는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또 범행하기 쉬운 대상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니은의 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으며 주민이 적극적 행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즉 유리창 같은 거 깨져 있으면 빨리빨리 갈고, 그래서 버려진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버려진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줘버리면 범죄자들이 자기들 맘대로 해도 신고 당하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버리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집 유리창이 깨져 있어. 내가 추가로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도 신고되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확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유리창 같은 것이 깨지지 않아 있고 깨끗하게 닦여 있고 집도 막 쓰러져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신고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버리니까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져 있지 않고 관리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이 환경은 아무리 우리 집 또는 아무리 우리 마을이, 아무리 우리 집에 내가 관리를 잘하더라도, 또 아무리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관리 잘하더라 하더라도 우리 집이나 우리 마을이 속한 그 지역, 큰 지역이 안전하지 않은지, 범죄가 많은 지역이라면 우리 집이나 우리 마을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당연히 범죄가 많이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입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집 또는 우리 마을의 입지. 그래서 우리보다 큰 공동체, 우리 집이나 또는 우리 마을보다 더 큰 공동체가 안전한 지역이면 우리 집도 안전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집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우리 주변이 위험한 지역이면 우리 집도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또는 하여튼 그런 입지를 정할 때에는 속한 더 큰 지역이 안전한 지역인가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도시 지역에 주거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낮은 범죄율의 지역사회 안에 위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자체가 범죄율이 높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영역성을 강화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또 관리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더라도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지역사회가 범죄율이 많은 지역사회라면 우리 마을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범죄라는 것이 밀려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하고 있는 지역사회, 더 큰 지역사회가 전체가 범죄가 적은 그런 지역에다가 우리 집이건 우리 마을이건을 둬야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럼 저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